자, 오늘은 83페이지. 현대의 원자모형. 원자모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톰슨의 원자모형, 러더퍼드의 원자모형, 그리고 보어의 원자모형,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애가 현대의 원자모형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바로 현대의 원자모형이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 거기에 보면 아래쪽에 83페이지 아래쪽에 양자수라는 애가 있어요. 양자수. 요거 별표 3개짜리예요. 수능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양자수. 양자수는 총 4종류가 있거든요. 그 4종류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오늘 첫 번째 단계예요. 양자수 4개를 배우는 겁니다. 별표 3개짜리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양자수 넘기면 부양자수 넘기면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이걸 뭐 전부 다 외워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됐죠? 그리고 하나 더. 오늘 하는 내용은 딱 2가지거든요. 그 2가지 내용이에요. 87페이지 한번 펼쳐볼까요? 여기 보면 전자 배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 별표 3개짜리입니다. 수능엔 잘 안 나오지만 내신용 또는 모의고사용으로는 굉장히 많이 출제돼요. 수능에 이 녀석을 내기에는 이 녀석은 되게 적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수능에 직접적으로 이 녀석은 출제하지 않지만 문제 속에 살짝 들어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싸움의 원리,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리고 훈투의 규칙.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 하는 내용을 잘 배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이 오비탈이랑 현대 원자모형은 굉장히 중요하게 강의를 합니다. 앞쪽에 뭐 톰슨, 러더퍼드 이거는 뭐 실험이니까 그냥 간단히 해줘라고 하지만 얘는 진짜 신기하고요. 진짜 중요해요. 아직 인간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판별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걸 판별하는 순간 신의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내가 이것도 간단하게 상식 차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내용은 모두 끝납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 일단 한번 내용 정리는 조금 이따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잘 보세요. 자, 주기율표에 이건 상식. 주기율표에 보면 족이라는 애가 있고 죽이라는 애가 있어요. 그지? 주기율표는 뭐 몇 주기 몇 쪽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몇 주기 몇 쪽. 이 족이라고 하는 애는 원자과 전자를 얘기해요.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 수가 같으면 같은 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세로줄로 배치를 하죠. 성질이 같은 애들을 세로줄로 배열하면 이게 주기율표의 같은 족이 돼요. 주기라는 애는 가로줄이에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이렇게 되거든요. 인간이 찾아낸 원소는 7주기까지 있습니다. 이 주기는 전자 껍질수예요. 전자의 껍질의 개수를 주기라고 합니다. 껍질이 하나 있으면 1주기, 2개 있으면 2주기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소라는 애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러면 전자를 첫 번째 껍질에 하나 채우지 않겠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수소는 몇 주기, 몇 쪽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수소의 경우에는 주기, 껍데기가 하나밖에 없지, 그치? 그래서 얘를 1주기라고 합니다. 그치? 껍질이 하나니까. 그럼 원자과 전자 몇 개니? 하나죠. 하나니까 얘는 1쪽 이렇게 써서 테이블에 1주기 1쪽 위치에다 수소를 쓰는 거예요. 이게 주기율표의 기본이에요. 되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런 약속들을 정하는 게 화학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은 약속을 정확하게 나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게 시험 문제가 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헬륨은 전자가 2개예요. 니네들 선행에서 알고 있나? 전자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으니까 얘는 껍데기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얘는 1주기. 몇 쪽? 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이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원자과 전자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하나 맞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2개죠.
안 돼요. 원자가 전자는 없어요 라고 표시합니다. 됐어요? 요거 알겠어요? 자, 이유가 뭐냐면 맨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를 부르는 이름이 두 가지가 있어서, 하나는 맨 바깥쪽에 있어서 최외각 전자라고 합니다. 이걸 설명해주는 학교가 아직도 있어요. 이거 다 없어진 단어거든요. 옛날에는 배웠었는데 지금은 나누지 않아요. 최외각 전자는 전자 껍질 중에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최외각 전자라고 해요. 그럼 원자가 전자는 뭐냐? 원자가 전자는 맨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이고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를 원자가 전자라고 그래요. 됐나요? 그러니 최외각 전자는 그냥 바깥에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원자가 전자라는 단어를 쓰려면 반응에 참여해야 합니다. 되셨나요? 그럼 헬륨 한번 볼까요? 헬륨은 최외각 전자는 몇 개니? 그럼 2개요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근데 원자가 전자는 몇 개니? 그러면 0개요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왜? 헬륨의 이 바깥쪽에 있는 전자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되셨나요?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가 0이에요 라고 쓰는 거예요. 그 0이에요 라고 쓰는 애들은 전부 다 18쪽에다 묶는 겁니다. 되니? 그래서 맨 끝에 18쪽 원소들은 전부 다 반응에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는 0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헬륨도 이 끝에다가 여기 표시하는 거 맞지? 되니? 자, 리튬도 한번 써봐요. 리튬은 몇 쪽이 몇 쪽이니? 3번이니까 첫 번째 전자가 2개가 차면 두 번째 껍질에 하나씩 이렇게 채우는 거 맞지? 그치? 그러니 얘는 껍데기가 2개 있고요.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하나 있는 거 맞지? 그치? 하나 있으니까 얘는 1쪽 위치에다 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이렇게 전자 표시법들이 전 세계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화학을 배울 때 이 약속에 충실해서 배우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 여기 중간에 리튬 이렇게 있고 그 다음부터 베릴륨, 금소 이렇게 쭉 가겠지. 그럼 원자가 전자수에 따라 나뉘어지는 거고요. 여기에 두 번째 껍질부터는 전자가 총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8개가 채워지니까 채워질 때마다 원소 하나씩을 끼워 넣을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주기는 2마리밖에 없고요. 두 번째 주기부터는 8마리씩 있는 거예요. 니네들이 20번까지밖에 안 배우기 때문에 요렇게까지만 배웁니다. 됐나요? 우리는 요 녀석을 가지고 시험 문제를 풀지 않아요. 전 세계의 약속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리튬 3번의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하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게 오늘 배워야 되는 전자의 표시법이에요. 됐나요? 요 녀석을 왜 이렇게 표시하느냐? 그럼 전 세계에 화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만 딱 써주면 아 얘는 리튬이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됐나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S에 2개, 3P에 3개. 자, 누구니? 됐나요? 오늘 하는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 단원의 절반 파트 중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녀석이에요. 누구니를 일단 맞춰야 되겠죠. 2, 4, 6, 그래서 총 15. 원자번호 15개 누구야? 됩니까? 원자번호 15개 누구니? 그럼 얘는 2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니네들이 주기율표를 외울 때 수헬, 리베분 이렇게 외우는데 그렇게 외우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화학원을 배우는 애들은 주기율표를 그냥 단순하게 수헬, 리베 이렇게 외우지 않아요. 나중에 여기 파트, 이 단원의 절반 파트가 다 끝나면 여기에다가 한바탕 적어줄 거예요. 주기율표를 이 칠판 절반만큼 적어줄 거거든요. 그 내용을 미친 듯이 외우세요. 미친 듯이 외우세요. 그래서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여러분들 화학 절반은 모두 맞추게 될 겁니다.
이걸 외우지 않으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머리 많이 쓰셔야 되고요. 고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중에 하나, 주기율표를 갖고 놉시다. 되니? 오늘은 이렇게 쓰는 방법을 배울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여기 S는 뭐냐? 요 앞에다가 크게 쓴 수는 뭐냐? 위에다 작게 쓴 수는 뭐냐?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됐니? 자, 하나만 해볼까요? 책에 나오는 오늘 하는 내용은 요 S, P, 그리고 1, 2, 6 이런 단어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소기호 말고 또 색다른 표시번호죠. 됐어요? 자, S라는 애가 있고 P라는 애가 있어. 우리는 얘네들을 통틀어서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용준이는 선행했니? 오비탈이 뭐야? 오비탈이 뭐야? 됐죠? 선행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잖아요. 자, 오비탈의 정의. 됐니? 자, 오비탈의 정의. 자, 살짝 한번 해볼까요? 이것도 살짝. 이게 되게 진짜 신기해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내 수업 끝날 때쯤 되면 얘기를 해줄게. 정말 신기합니다. 이런 게 신기해야 과학이 재밌는데. 잘 보세요. 원자핵이 있었어. 그치? 누가 찾아냈다고? 러더퍼드라는 사람이 원자핵을 찾아냈어요. 그치? 그럼 러더퍼드 이전에 톰슨이라는 사람은 원자핵이 뭔지 몰랐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따만한 그냥 플러스에 전자가 건포도처럼 박혀 있어요 라고 얘기했고요. 러더퍼드에 와서 원자핵 주변을 전자가 빙글빙글 돌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호 파트에 와서 원자핵이 있었어? 그러면 껍데기가 존재해 라고 찾아낸 거예요. 이 전자의 껍질 수를 우리는 전자껍질 죽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에 와서는 요 단어는 내신용으로도 알아주세요.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요. 됐나요? 전자 껍질에 전자가 여기 하나 있다, 여기는 두 개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없어.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가 지금 현대의 과학이에요. 그럼 이 전자의 위치를 알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의 과학이 될 텐데, 이 전자의 위치는 도대체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냐? 얘는 말이죠. 전자는 어디에 있는지 위치는 모르고요. 발견될 확률을 표시하는 거예요. 발견될 확률을 표시하는 거예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 됐나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것도 내가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펼쳤어. 그리고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죠, 그죠? 그리고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 뭐 중국도 있고 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됐지? 살인자가 연쇄살인범이 있었는데 이 연쇄살인범이 여기서 살인을 한 거야. 됐니? 그러면 그 연쇄살인범은 여기 있니? 우리 그거 모른단 말이죠. 됐어요? 그리고 또 봤더니 여기서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했어. 똑같은 수법으로 똑같이. 여기서 살인을 한 거야. 여기서 살인을 했어. 됐죠? 그러면 우리는 범인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범인이 범행을 저지른 곳은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니? 그걸 표시해 보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표시된 지역은 전부 다 범인이고? 아니죠. 그럼 범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리야? 아니죠. 한 명이 돌아가면서 범행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이 녀석들의 범행 현장들을 이렇게 찍어보는 거예요. 됐지? 한 번만 더. 여기에서 범행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범행 횟수를 이렇게 점으로 찍다 보면, 자, 우리는 특정할 수 있죠.
범인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일본 놈인 거지. 여기까지 됐니? 뭔 말인지 알겠어? 발견될 확률이 가장 높은 곳에 전자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에 범인이 있을 확률이 되게 높구나 라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보면 여기 안에 범인이 있을 확률은 90% 정도가 되는 거야. 되니? 90% 정도 범인이 있을 확률이 있는 곳을 동그라미로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는 거야. 그럼 다른 곳들은 범인이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있을 가능성은 좀 떨어지는 거지. 몇 퍼센트는 있어? 10%의 가능성은 지금 남아있는 거지. 똑같아요. 원자핵이 있었어. 여기에 원자핵이 있었어. 전자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 그랬어요. 그죠? 하지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점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그럼 전자가 여기 있었었어 이렇게 되죠. 그죠? 하지만 이 점이 전부 다 전자의 개수니 아니죠. 전자가 지나갔던 흔적인 거지. 그치? 그걸 점으로 이렇게 다 찍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데 나타날 수도 있겠지. 그럼 전자가 이 바깥쪽보다는 이 안쪽 근처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발견될 확률이 90% 되는 곳까지를 선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됐어? 그럼 이 선으로 표시한 것 외부에서도 전자가 발견될 수는 있죠. 몇 퍼센트가? 10%가. 여기까지 됐니? 그래서 이 전자를 위치를 지정하지 않고 확률로 표시해서 점으로 찍은 이 그림을 우리는 오비탈이라 그래요. 됐나요? 그럼 오비탈은 뭐야?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표시하는 거. 그걸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되게 신기해요. 점을 찍어가다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요. 그리고 또 점을 찍어가다 보면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리고 또 점을 찍어가다 보면 이렇게 점이 찍혀요. 이 빨간 전자는 다른 데서 발견되지 않아요. 또 다른 애는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그래서 이걸 선으로 다 이어보면 파란 애는 이렇게 점 찍히고요. 빨간 애는 이렇게 점이 찍힙니다. 하얀 애는 이렇게 점이 찍혀요. 또 다른 애는 이렇게 점이 찍혀요. 되게 신기하지, 그치? 이렇게 전자가 발견될 수 있는 확률을 점으로 막 찍어가다 보면 그 점이 뭉치는 곳이 있는데 그 뭉치는 곳이 되게 아름다운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특정한 위치에 존재합니다. 되게 신기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비탈이 다 끝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를 알아야 돼요. 교과목은 오비탈이지만 이 녀석은 교과목이 아니거든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지 니네들도 한 번쯤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볼까요? 현대의 전자기기. 현대의 원자 모형. 자, 현대의 원자 모형에서는 뭐라고? 전자의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자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발견될 확률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린 이걸 오비탈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오비탈. 되게 멋있는 단어죠, 오비탈.
정확한 개념을 써주면 얘는 전자가 어디에 분포하고 있니? 그걸 확률로 표시한 겁니다. 전자가 분포하고 있는 곳을 확률로 표시하면 그걸 오비탈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비탈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또 간단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다시는 안 그릴 거거든요. 가운데 원자핵이 있었어. 그지? 여기에 전자를 이렇게 점으로 찍는 거예요. 이렇게 찍어가다 보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이렇게 찍어가다 보면 특정한 모양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데도 존재하는 거죠. 됐나요? 이걸 점 분포도라고 해요. 됐나요? 그걸 선으로 이으면 우린 그걸 오비탈이라고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이 선 안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얼마나고? 이 안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90%입니다. 90%. 그러니 오비탈 안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항상 언제나 90%. 됐죠? 그럼 전자가 오비탈 선 안쪽에만 존재해? 아니 바깥쪽에도 찍혀있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오비탈 테두리 바깥쪽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도 존재하는 거예요. 내신 시험 문제가 되겠죠. 10%나 존재하게 됩니다. 전자 발견 확률은 10%. 저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두 번째도 한번 해볼까요? 오비탈이 있으니까 두 번째 배워보세요. 여기다 배워요. 내신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시험들입니다. 오비탈의 종류는 모양에 따라 달라요. 종류는 S 오비탈도 있고, P 오비탈도 있고, D 오비탈도 있고, F 오비탈도 있고, 되게 많습니다. 오비탈의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점으로 찍다 보면 신기한 모양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에 따라서 오비탈의 이름을 지어요. SPD. 근데 우리 원자번호 20번까지밖에 안 배우거든요. 예전에는 더 많이 배워서 이 D 오비탈까지 배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배우지 않아요.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만 배웁니다. 이 두 가지만 알아두는 거예요. 자, S 오비탈 어떻게 생긴 거냐? 첫 번째 한번 해볼까요? S 오비탈. S 오비탈은 모양이 동그란 모양입니다. 구형이라고 쓰는 거예요. 공 모양이죠. 공 모양. 얘는 공 모양. 그렇지?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방향성이 없어요 이렇게 써요. 이 내신에 100% 나오는 시험 문제는 역시 좀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오비탈 중에 S 오비탈, P 오비탈을 구별할 수 있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지? 자, 그럼 방향성이 없어요 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바꿔서 시험용 문장으로 만들거든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방향에 상관없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아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같아요. 예를 들면 X, Y, G축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X축으로 떨어진, Y축으로 떨어진, G축으로 떨어진 길이만 같으면 발견될 확률은 모두 똑같은 거죠. 됐나요? X축으로 떨어진, Y축으로 떨어진, G축으로 떨어진
거리만 같으면 발견될 확률은 똑같습니다. 이게 방향성이 없어요를 대표하는 단어예요. 다시 원자핵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모두 같아요. 되니? 하나만 더 S오비탈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이 특징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특징이 뭐라고? 얘 1번 껍질에는 1번 껍질. 예. 모든 껍질에 존재합니다. 얘는 모든 껍질에 다 있어요. 1번 껍질에도 있고 2번 껍질에도 있고 3번 껍질에도 있어요. 모든 껍질에 다 존재하는 걸 우리는 S오비탈이에요 이렇게 써요. 자, 그럼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도 그림 간단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기가 1S. 요 1S는 1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2S는 2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에요. 3S는 3번 껍질에 있는 S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점을 막 찍어가다 보면 1번 껍질의 전자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럼 이렇게 동그라미가 쳐져요. 그럼 이 동그라미 안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얼마라고? 90%. 그럼 이 바깥쪽에 전자가 존재할 확률은 얼마라고? 10%.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ES는 어떻게 생겼냐면 얘보다 좀 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ES입니다. (3s)오비탈은 얘보다 더 커요. 되게 신기하게 생겼지, 그치? 그럼 역시 요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90%, 요 안에서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90%. 됐나요? 이것도 조금 이따 심화 과정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자, 똑같은 S오비탈인데 앞쪽 숫자가 클수록 오비탈의 사이즈가 커지는 거 맞죠? 그죠? 되니? 숫자가 클수록 사이즈가 커요. 여기까지 알겠어요? 별로 어렵진 않죠? S오비탈 이렇게 생겼어요. 두 번째도 한번 마저 써놓고 설명을 드릴까요? 2번 얘는 P오비탈. P오비탈은 신기하게 생겼습니다. 얘는 R형 모양이에요. P오비탈은 R형 모양. 얘 중요한 단어 있으니까 이게 칸 맞춰서 한번 비교해보세요. 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방향? 세 방향. X축, Y축, G축의 세 방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X축, Y축, G축의 세 개의 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 PX, PY, PG 이렇게 써요. 되니?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겨 있으면 여기에 하나만 그려볼게요. 여기에 이렇게 XY G축을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길쭉한 모양이에요. 이게 R형 모양이에요. 됐지? 또 하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R형 모양이 표현한다. 또 하나를 그려보면 이렇게 생긴 R형 모양이 표현한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지, 그치? 문제는 요 녀석이요. 1번 껍질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P오비탈은 1번 껍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2번 껍질부터 P오비탈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됐나요?
2번 껍질부터. 그럼 얘를 2P라고 하면 1P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3P짜리도 한번 그려볼까요? 3P는 어떻게 그린다고? 사이즈가 크다고. 사이즈가 크다고. 그죠? 별로 차이는 없어요. 사이즈만 큽니다. 됐지? 시험 문제는 도대체 뭐냐?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S오비탈 동그랗고요. R형형 모양은 P오비탈이에요. 방향성이 없어 같은 거리면 발견 확률은 똑같아. 방향성이 있어 같은 거리면 발견 확률이 똑같지 않아. 모든 껍질의 존재에 얘 1번에는 없어. 특징 보이니? 됐어요? 하나만 더요. 이게 오늘 하는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오비탈을 표시할 때 말이야, 오비탈의 개수를 셀 건데 S오비탈은 동그라미 요거 하나만 있어요. 그래서 얘를 셀 때는 한 개요 이렇게 세는 거예요. S오비탈은 한 개요, 두 개요, 세 개요. 개수를 셀 때는 이렇게 셉니다. 됐니? P오비탈의 개수를 세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P오비탈은 X축으로 한 개요, Y축으로 한 개요, G축으로 한 개요. 그래서 P오비탈은 총 몇 개니 그러면 세 개요 이렇게 표시해요. 됐나요? S오비탈은 한 개요, P오비탈은 세 개요. 됐지? 그래서 S오비탈은 한 개니까 나중에 오비탈을 표시할 때 S오비탈은 박스 한 개를 그리고요. P오비탈은 박스 세 개를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됐니? 그럼 이 박스 하나를 개수로 대응시키면 됩니다. S오비탈은 한 개요. P오비탈은 세 개요. 이거 중요해요. 개수 세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S오비탈은 한 개요. P오비탈은 세 개요. 되니? S오비탈은 한 개요. P오비탈은 세 개요. 자, 이제 화학의 거의 대부분이 다 끝났습니다. 전 세계 약속. 니네 알고 있잖아요. 1번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차지. 2번 껍질부터는 전자 8개씩 차죠. 우린 그렇게 배우거든요. 그 질문이 끝났어요. 왜 1번 껍질에는 전자가 2개 밖에 안 차니? 이렇게 물어보면 요 네모 박스 안에다가 전자를 채우는 건데 이 네모 박스 하나에는 전자를 최대 2개씩 밖에 못 넣어요. 됐나요? 그러니 1번 껍질에는 S오비탈은 있는데 P오비탈은 존재하지 않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전자를 채우면 딱 2개씩 밖에 못 차니까 1번, 2번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2번 껍질부터 한번 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1번 껍질과 2번 껍질이 있으면 여기에는 S오비탈이 있고요. 여기에 S오비탈이 1S, 2S에 여기에 2P까지 있는 거죠. 됐니? 그럼 전자를 하나, 둘 채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채울 수 있죠. 그러니 2번 껍질에는 전자가 총 8개가 찰 수 있는 겁니다. 됐나요? 이제 완성됐죠? 다시요. 1번 껍질에는 왜 전자가 2개밖에 못 차니? 그러면 이거 얘기하시면 돼요. 아, S오비탈은 있는데 P오비탈이 없으니까. 됐어? 그럼 2번 껍질에는 왜 8개가 차니? S오비탈이 하나 있고요. P오비탈이 3개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전자를 2개씩 채우면 총 8개를 채울 수 있어요. 됐니? 이런 거 이해되나? 어때? 별로 어렵진 않지, 그치? 어때요? 이걸 갖고 노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한번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아까 했던 것부터. 리튬의 경우에 몇 축이 몇 쪽? 몇 축이 몇 쪽?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하나. 됐죠?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껍질은 2개요. 원자과 전자는 1개요.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표시해볼까요? 얘를 오비탈로 표시하면 어떻게 한다고? 1s, 2s, 2p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 그지? 그럼 여기에 2개 치우고 여기에 하나만 치우면 되죠? 그러면 요거 나머지는 지우는 거예요. 아, 요 녀석을 보면 리튬이구나.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플루오린은 어떻게 표시하니? 그래서 몇 줄기 몇 줄이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 해요. 첫 번째 2개가 차고요. 두 번째에 7개가 차면 총 9개의 전자를 차는 거 맞지? 껍데기 몇 개 필요해? 2개가 필요하고요. 마지막에 원자과 전자는 몇 개야? 7개요. 그러니 17쪽이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얘도 한번 표시해볼까? 1S에 2S에 2P에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5개만 채우면 되죠. 그래서 요걸 일렬로 쫙 쓰면 오비탈로 전자를 표시하는 방법이 돼요. 그치? 어디까지 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만 상식으로 20번 한번 해볼까요? 칼슘이에요. 그치? 얘는 첫 번째에 2개, 두 번째에 8개, 세 번째에 8개, 네 번째에 2개가 차요. 그럼 총 20개가 됐지. 몇 주기? 아, 4주기. 원자과 전자는 2개니까 몇 쪽? 2쪽. 이렇게 표시해요.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4S에 2개 이렇게 잡니다. 요걸 되게 빨리 하셔야 돼요. 굉장히 빨리. 좋네요. S오비탈은 박스가 하나니까 전자는 2개가 최대. P오비탈은 박스가 6개니까 3개니까 전자는 최대 6개까지. 됐나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용준이 선행해봤다며. 철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그럼 구리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철 원자번호 몇 번인지 알아? 철은 원자번호가 26번이에요. 채워볼까요? 이거 칼슘까지는 똑같이 찹니다.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4S에 2개, 그런 다음에 3D에 나머지 6개가 차요. 신기하지? 그럼 얘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애가 원자과 전자예요. 그래서 그럼 칼슘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니? 맨 마지막 껍질에 있는 애가 원자과 전자지. 그러면 칼슘도 원자과 전자가 2개고요. 철도 원자과 전자가 2개예요. 이해됐어? 그럼 20번이 여기 있으니까 원자과 전자니까 이쪽 위치에다 뾰록 내려서 쓰는 거 맞지? 그럼 26번은 한 이쯤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럼 얘는 몇 쪽이야? 얘가 6쪽이야. 아니 2쪽이니까 8쪽이야. 안 배우죠? 2쪽 다음에 우리는 여기 중간을 배우지 않고요. 뛰어넘어서 13쪽부터 배워요. 되니? 왜? 2쪽 뛰어넘고 13족은 원자과 전자 수와 이 족의 일자리 수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되니? 그럼 이 중간에 있는 3족부터 11족까지는 달라요. 되니? 그러니까 배우지 않는 거야. 이것까지 배우게 되면 외울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만큼은 없애줄게. 배우지 마. 20번까지만 합시다. 화학이 되게 쉬워진 거 맞죠? 원자과 전자 두 개예요. 전이원소는 먼저 이 전형원소라고 합니다. 전이원소라고 그래요. 전형원소, 전이원소. 이런 전이원소들은 이게 디오비탈에 차기 때문에 원래 원자과 전자수랑 조기랑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니네들은 뭐만 하면 된다고? 20번까지만 하면 되지. 그치? 그래서 화학원의 내용이 조금씩 쉬워지고 있는 건 맞아요. 오비탈 두 가지는 꼭 외워줍니다. 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이 정도 할 수 있겠어? 오비탈 진짜 신기하지 않니? 내가 화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 녀석은 정말 엄청나게 신기한 녀석 중에 하나예요. 니네들도 한번 해볼까? 이거 한번 해볼래요? 상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이것도 한번 해볼게. 잘 봐. 우리 공통과학 배웠지? 통합과학 배웠지? 통합과학에 빅뱅이라는 거 들어봤니? 들어봤어요? 진짜? 빅뱅 이후에 쿼크가 생겼고요. 경입자들이 생겼어. 잘 들어보세요. 진짜 신기하거든요. 나도 이게 너무나 궁금하긴 해요. 빅뱅은 우리가 느끼기 빅뱅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거 맞지? 그죠?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주에서 그걸 영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스펀테니어스라고 합니다. 그냥 저절로 일어났어요. 그럼 걔가 뻥 하고 터진 다음에 아주 작은 입자들이 생겨났지. 그래서 양성자, 중성자가 생겨났지. 걔가 합쳐져서 원자핵이라는 게 생겼지. 원자핵이라는 게 생긴 다음에 38만 년이 지난 후에 전자가 끼겨 들어가서 원자라는 애가 생겼어요. 걔네들이 모여서 성간 물질이 되고 걔네들이 모여서 원시별이 된 다음에 가운데서 수소핵융합이 진행되면 주계열성이 되지. 주계열성이 진화하는 건 공통 통합과학에서 배우잖아요. 그죠? 주계열성이 질량이 작으면 적색거성, 백색개성이 되죠. 적색거성, 백색개성이 된 다음에 행성상성은 여기서 없어져요. 기억나? 주계열성이 초거성이 된 다음에 초신성이 폭발하고 블랙홀과 중성자별이 태어납니다. 기억나? 잘 봐. 진짜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원자핵이 딱 하고 우주에서 태어난 순간에 그지? 우주에서 떠돌던 전자들이 있었어. 되셨나요? 이 떠돌던 전자가 원자핵에 속박되면서 원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말이야. 그때 야, 너 첫 번째 전자 이리 들어와. 그래서 첫 번째 전자가 휙 하고 여기 들어가잖아? 그럼 이 첫 번째 전자한테 명령이 내려져요. 너는 첫 번째 1번 전자니까 여기에만 있어. 그래서 저 전자를 점으로 이렇게 찍으면 여기에서만 존재해요.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어. 나갔다가 들어올 수도 있어. 발견 확률을 찍으면 여기에만.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선으로 표시해 보면 요렇게 표시하고 요걸 1S라고 합니다. 됐죠? 자, 잘 보세요. 야, 2번 전자 너 들어와. 그럼 다른 전자가 들어오지, 그지? 그때 이 2번 전자한테 뭐라 그래? 너 두 번째 전자니까 여기 안에만 있어.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나가면 안 돼. 그래서 2번 전자가 발견될 확률을 역시 손으로 표시하면 요 안에만 들어있어요.
됐니? 됐어?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3번 전자 한번 들어와 볼래? 들어와. 그럼 3번 전자 이렇게 들어오잖아? 그러면 야, 첫 번째 칸은 다 찼다? 넌 두 번째 칸에 들어가. 그러면서 두 번째 칸에다가 전자를 넣어줘라. 나갔다 올 수도 있어. 나갔다 올 수도 있어. 나갔다 올 수도 있어. 그런데 요 안에서 벗어나질 않지. 됐니? 한 번 더 해볼까요? 네 번째 전자 들어와.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이게 얼마나 신기하고 잘 봐. 원자핵을 주변에 전자가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부터예요. 자, 다섯 번째 전자 들어와 봐. 그러면 이 다섯 번째 전자가 들어오는 순간에 야, 여기도 두 개 찾고 여기도 두 개 다 찾거든? 그럼 너는 이렇게 돌아. 그럼 얘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돌아요. 요 안에서 벗어나질 않아. 되니? 또 다른 애가 들어오면 너는 이렇게 돌아. 얘는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또 다른 애가 들어오면 너는 이렇게 돌아. 되니? 또 들어오면 어떻게 돼? 야, 노란데 비었다. 노란데 들어. 아니, 하얀데 비었다. 하얀데로 들어. 그래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 여기 두 개까지 다 채우는 거야. 보셨나요? 이 안 신기해? 한 번만 더요. 그 다음 거 들어오면 11번째 전자 들어오면 어떻게 해? 야, 다 찼다. 넌 이렇게 돌아. 되니? 그래서 전자가 여길 돌아. 12번째 오면 어떻게 돼? 여길 돌아. 13번째 오면 어떻게 돼? 너 이 바깥을 돌아야 돼. 14번째 오면 어떻게 돼? 너 이 바깥을 돌아야 돼. 15번째 오면 여기로 돌아. 잘 보세요. 전자가 들어왔지. 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전자가 끌어당겨진 거거든요. 원자에게. 끌어당겨졌는데 이 전자의 장소와 위치를 누군가가 이렇게 생긴 바운더리로 정해주고 있죠. 안 신기하다고? 누가? 과연 누가 이 전자한테 너 이 공간 밖으로는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이거 우주에서 저절로 생겼거든요. 그냥 놔뒀더니 지들끼리 알아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전자는 정해진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안 신기해 이게. 그리고 이 모양대로 순서대로 쌓이고요. 이 모양대로 순서대로 전자가 빠져요. 원자핵이 하나 추가될 때마다 순서대로 쌓여요. 언제까지 쌓여? 철이 될 때까지 쌓여요. 초거성에 30억 켈빈이 되면 중심에서 철까지 만들어지거든요. 이거 초거성의 중심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안 신기하지? 수소에서 헬륨으로 핵융합이 될 때 헬륨이 다른 탄소로 핵융합이 돼서 얘네들을 만들 때마다 전자의 위치를 정해준다. 누가? 이런 게 여러분들은 별로 안 신기하죠? 그죠? 나는 미치도록 신기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빨리 이걸 찾아내서 나한테도 알려줬으면 좋겠어. 이거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아직까지 잘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계속 안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미시의 세계를 보는 게 화학인데 그 끝판왕이구나 이런 것들이. 나만 신기해. 나만 신기해. 디오비탈 안 배웠잖아요. 디오비탈은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겼어요.
d 오비탈은 x축, y축 평면, y축, g축 평면에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이것까지 합쳐지면 전자는 진짜 신기한 공간들을 돌아다니며 이 오비탈을 차곡차곡차곡 그려가잖아. 그러면 이 동그라미 안에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그림이 선으로 완성이 됩니다. 전자는 그냥 원자 속에 아무데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거 나만 신기해요. 여러분 다 신기해요. 됐어요? 오비탈 하나 배웠습니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 하는 거예요. 요거 말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양자수의 별표 3개 쳐드렸습니다. 잠깐 쉴게요.